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차도리님께서는 슈퍼챗을 시작도 전에 쏴주셨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아이엠 럭키님, 유진아님, 백만볼트님, 제니퍼, 송이초 여러분들 DGB5님께서는 만명 동잡 가자 이런 말씀. 미망하지 말자님께서는 장해찬 오빠 부산의 새 인물 새 정치인 화이팅 이런. 네. 새로운 소식이었네. 내가 볼 때 YTN 쉬는 시간에 장예찬이 올린 거다 저거. 100%입니다. 이중아이디에요. 장예찬한테 오빠라고 할 사람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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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장혜찬 팬층이 약간 고령층. 그렇구나. 중장년층인데 굳이 오빠라고 하는 댓글을 단 건 네. 장예찬 팬입니다. 본인 혹은 형수 정도. 네. 위장하기 위해서. 네. 그렇지. 김성웅님 불꽃 남자 대기인 오늘도 대기인 나왔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기님 아이가 잘 자라고 있냐고 어허.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유호 팬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형님한테? 네, 저한테 물어봐달라고. 유호의 팬이라고. 네, 이긴. 유호의 팬이 뭐? 유호 방송 나온 적 있어요? 유호 이제 7개월 됐고요. 와, 벌써. 네, 예방접종 이제 잘 맞고 있고 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럼 건강하다고 제가 전하겠습니다. 저희 집 앞에 사거리에 반찬 가게 하시는 어머니께서 진짜 안산에? 네, 안산에. 차돌리님은 또 슈퍼챗을 주셨어요. 아이고, 세상에. 대기인님 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하시라고. 여러분들이 보내는 슈퍼챗은 저희 주머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지만 그래도 CBS에 아주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밑거름으로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40% 가져간다는 사실. 그래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갑니다. 도리님. 네, 저한테도 안 들어오지만 회사한테 소소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요? 네. 사회자님한테 인센티브격으로 들어오지 않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거 CBS 문제네. 깝깝합니다. 피디님한테도 안 들어갑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야 도대체? 회사 재정으로 쓸 거예요. 아니 슈퍼챗에 들어오는데 도대체 누가 가져가는 거야 이거? 여기 제작진 커피는 늘 제작진이 사드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네, 우리 운영비로. 야, 진짜 큰일이야. 아무튼 저 HK 홍콩 달러로 또 오늘 보내주신 차도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남국 의원님 지난주에 빠졌는데 예. 저 자리가 지금 위태위태해요. 제가 지난주에 좀 출장을 갔다 왔는데 어허. 출장 가서도 제가 지지율 대책회의는 빠지지 않고 봤습니다. 동시로 보고 있었어요. 동시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네.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제가 빠졌는데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 본인 입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빠졌는데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 더 열심히 그러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빠진다고. 다음 주에는 제가 북경에 나가 있는 주재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좀 이렇게 만나서 글로벌 중국에 김남국. 중국의 이제 민주당에 대한 여론과 이런 걸 좀 살펴보고. 또 코인 출장 가려고. 무슨 코인 출장? 근데 지난주에 나왔었던 우리 임세은 부대변인님이 대놓고 코인 출장 가셨다고. 확인해줬어. 코인 현장 시찰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중국은 규제가 심합니다. 차도리님께서 홍콩 달러로 입금을 해주셨는데 홍콩만 좀 규제가 풀려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팝페포님 오히려 남국 씨 출장 자주 가세요. 이런. 저도 자주 가고 싶은데 찾는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남궁이 형이 없으니까 좀 허전하더라. 맞아. 허전해. 진심이야? 이 진심이야. 교복을 우리 또 봐줘야 된단 말이야 또 이거를. 그래. 이제 겨울옷으로 바꿀 늘 생각. 같은 마이에 항상 같은 교복. 예. 이제 겨울옷으로 이게 여름 양복이거든요. 네. 겨울옷으로 바꿀 거고요. 근데 오늘 왜 양복을 이렇게 쫙 입고 그러니까 왔어요? 오늘 갑자기? 김광일 기자님이 굉장히 멋진 그 정도인가? 아니 저 캐주얼. 폴로 랄프 롤렌 넥타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네, 저 원래 이게 정장 좀 불편해서 싫어하는데. 협찬은 아니죠? 네, 뭐제 비싼 거 아니에요, 제. 봤어 메이커 엄청 뭔데요? 뭘 엄청 몰라. 알마니? 네, 싼 몰라. 겁니다. 캐주얼 옷이 없어갖고 이게 옷 없으면 사실 정장이 제일 그렇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어봤고. 멋집니다. 네. 그 사이에 또 토마토님께서 그 누나 김건희 성대모사 결국 안 해주고 갔네요. 그러니까. 네. 그 누나 맨날 하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멍석을 깔면 좀 안 한다라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네. 다음에 한번 또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성대모사를 못 들었어요 저희가. 참 슈퍼챗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많은 분들 댓글들 올려주시는 거 제가 최대한 좀 많이 읽어드리고 싶고 그러려고 하니까요. 많이 좀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이제 제가 방송 중에 다 체크하기가 어렵고 또 우리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아무튼 최대한 좀 읽어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 혹시 약간 뭐랄까
비방의 강도가 너무 강하거나 좀 뭐 저 욕설이 담기거나 그러면 좀 저희가 같이 읽어드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뭐 위트 있게 뭐 이를테면 뭐 미쳤냐. 난구 미쳤냐. 야 임마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예. 일국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서 그렇죠. 모든 공영방송과 CBS에서도 야 임마 미쳤냐 정도는 가능해요. 네. 반말도 가능한가요? 반말도 가능하지. 아.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러잖아. 나 물 좀 먹고 해야지. 이러고 하나만 더 해. 하나만 더 해. 하나만 더 해. 목 아프다. 그 반말 정도. 야 임마 미쳤냐 정도는 CBS에서도 가능하다. 대통령 음성을 삐 처리하기 조금 그러니까. 네. 그 정도는 허용 가능하다. 네, 아니 아무튼- 저하고 장해찬 평론가는 내성이 있어서 네. 끄떡이 없는데 네. 이기인 최고 힘들더라고. 님께서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힘들더라고. 네, 아무튼 너무 뭐 과한 거는 제가 이제 좀 필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 우리 지지난주부터인가 했잖아요. 마지막에 지지율 솔루션 코너를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할 수 있는 조금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면 좀 제시를 해주세요라고 한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지율 솔루션 같은 것들 좀 적극적으로 올려주시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특히 저희가 좀 많이 중간중간에 기록을 제작진도 혹시 그런 거 올라오면 많이 좀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것들은 최대한 우리 방송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장해찬 최고는 우리가 15분? 아시죠? 네, 15분에서 한 20분 20분. 사이에 네. 도착하는 거 미리 좀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회 다녀오셨죠 지난주에? 네,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집회를 일찍 좀 나갔었는데요. 일찍 나갔어요? 와,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2만 명. 아니, 30만 명. 경찰 추산 18,000명. 그 경찰 추사는 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찰 추산 보통 이제 그 가장 최대 인원으로 이제 하고 네. 그러니까 같은 시간대에 가장 많이 모인 그 인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기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사진 검증하기 위해서 챗GPT에다가 사진을 딱 현장 사진을 한 4장 정도 올리고 오. 그 다음에 서울역 3번 출구부터 숭례문 제가 제일 끝에 있었거든요. 숭례문 제일 끝에까지 반쪽의 차선을 다 이렇게 꽉 채웠다라고 했을 때 몇 명이냐라고 했더니 거의 30만 명에 육박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챗 GPT가 그럼 그 사진을 분석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진을 1제곱미터당 몇 명의 밀도가 있다라고 하면서 계산하더라고요. 챗 GPT가 오염된 건 아닙니까? 혹시 오염된 건 민주당 아닙니다. 지지자들이 쫙 뭐 입력해놓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얘는 오염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얘는 엄청 똑똑한 애여가지고 제가 너 참 똑똑하다 했습니다. 아니 제가 찐팬이에요, 챗GPT. 퀸 콘서트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관중이 네. 4만이 안 돼요. 근데 그 정도를 가지고 30만이라고 이른바 뻥튀기 하는 거죠. 아니야, 그러니까- 뻥튀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네. 그만큼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때 잠깐 내가 이긴 최고도 거기서 본 것 같아. 근데 내가 막 이렇게 손, 이게 거기 나갔어요? 낙차가 이렇게 크네. 나 안 나갔어. 그래서 방송하고 있었어. 막 이렇게 손 흔드는데. 서울역에 서울역 안 나갔다니까. 나 방송하고 있었고, 난 그냥 사진으로 봤는데, 아니, 앞만 봐도 이게 30만은 안 된, 이거 처음에 5만을 원래 목표로 했잖아요, 민주당이. 그렇다가 10만으로 이제 모였다고 얘기했다가 또 나중에는 30만이 모였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고, 경찰 추산 1만 7천인데 괴리가 너무 크잖아요. 경찰이 잘못했네. 경찰이 잘못했어. 네, 경찰 어렵습니다. 경찰은 질서 유지에만 신경 김남국 써주세요. 의원님의 세계관에서 30만이라고 해줍시다. 뭐 좋게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예. 경찰이 한 2만 온 것 같더라고요. 경찰이. 너무 고생하셨어요, 경찰관님도. 제니퍼님 어마어마해서 10,000명이던데 크크크 뭐 이런 말씀 주시고 오영숙 TV님 AI도 거짓말 잘합니다. 뭐 이런 AI도 AI를 못 믿기 시작하면 우리가 선거를 부정으로 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네, 네, 아무튼 이런 말씀들 주고 계시고요. 토픽을 들어가야 돼요. 이번 주도 사실 요새 뉴스가 거의 일주일 동안 봐야 될 뉴스들이 하루면 터지고 그러니까요. 예. 하고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지지율 분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한국갤럽 오늘 오전 10시에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가 17%. 역시 취임 후 최저를 넘었고요. 부정평가는 74%에 육박을 했습니다. 뭐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또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 지지율은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겼었던 공천 개입과 관련된 공천 조라했는데 뭐 대통령실이 말이 많네라고 하는 당이 말이 많네. 예, 그 육성이 공개된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2%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 부정평가도 역시나 74%, 지지율도 최하 그리고 부정평가는 최고로 찍어서 역대 이제 하락 추세가 지금 계속된다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어제 이제 사실은 대통령실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갤럽에서도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금 여론조사에는 지지율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그 반향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결국에는 다음 주 좀 기자회견을 지지율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취임한 지 2년 반이 됐는데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100일하고 취임 2주년 시점 올해 5월 17일이었죠. 이렇게 두 번 하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역시나 한 번도 지지율이 오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뭐 기자회견을 했지만 오히려 국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줬기 때문에 이 17%에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다. 다만 어제 기자회견이 또 지지층을 또 일종의 결집시키는 위기감이나 또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위기감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영향을 해서 17%에서 살짝 빠지는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조사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목요일까지. 사흘 동안 조사가 됐고 기자회견은 그 목요일 오전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일부 반영이겠죠. 미미하게 아주 있지 일부. 않을까 싶어요. 아주 네. 일부. 일단은 대구 경북 지지율이 소폭 오르긴 했어요. 네. 23% 그리고 부울경 28%라서 지난 조사의 낙차가 워낙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이라고 평가될 수 있죠. 지난주가 TK가 18%가 네, 나왔죠. 전국 평균 지지율보다 1% 낮은 18%였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17%가 아니에요. 이 1200명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긍정평가했었던 게 167명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소수점 따지면 16%대입니다. 16.66667 막 이렇게. 반올림을 한 거구나. 네. 네. 아마 이게 이제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을 반영이 됐지만 녹취 네. 파일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해명, 그러니까 이건 그냥 좋은 말 해준 거다, 덕담이었다라는 것까지 반영이 된 부분이고 무엇보다 대통령실의 국정감사까지 같이 반영이 됐을 거예요. 네. 운영이 이제 금요일 그러니까 날. 네.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이 명태균 이슈에 대한 주장과 대통령실의 반박이 함께 반영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수치보다 2% 더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대통령실의 반박 그리고 명태균 이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의 반박들이 국민들의 공감을 자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가 있겠고, 또 무엇보다 이제 저는 정당 지지율이 좀 눈에 띄는데 네. 아마 국민의힘이 29% 그리고 민주당이 36%를 기록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아마도 띄워주세요. 지난주보다 국민의힘이 3% 떨어지고 네. 민주당이 4% 올랐는데 네. 그건 이제 대통령실과 정당이 함께 지금 국민의힘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월 넷째 주부터 지금까지 한 32%가 최고점이었는데 네. 35선을 뚫었어요. 이 말인 즉 또 이번 주말 지난 주말에 장애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윤석열 대통령 저도 사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윤석열 정부에 대한 행동력으로 이제 표현해주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평가하기 시작한 것 아닌가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저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2%로 동률이었거든요. 맞아요. 네. 10월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계속해서 이제 30%에서 32% 초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무려 4%가 어떻게 보면 갤럽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 올랐다라고 하는 건 급등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그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세게 이제 강도 높게 사실 비판을 하고 조국혁신당보다 어떻게 보면 쇠빙성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중도층의 민심이 민주당 쪽으로 조금 기대감으로 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개혁신당도 1%또 올랐어요. 왜 웃어요? 축하합니다. 웃겨서 웃었다. 결국에는 이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야당 쪽으로 조금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조국혁신당도 사실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지지율의 어떤 폭이 네. 반등이든 반감이든 있어야 되는데 탄핵을 앞세운 정당이었지만 일정 부분 그냥 갔고 민주당이 4%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권력의 방향성, 향방성이 이제 민주당으로 좀 수렴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도 그동안에는 뭐랄까 탈동조화, 그러니까 정권 지지율은 낮아도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대통령 지지율만큼 떨어지는 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보이는 거네요. 디커플링으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민주당이랑 같았었는데 네. 같이 하락했다라는 것은 집권 여당이 사실 집권 정부와 큰 차별화를 못 보이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뭔가 이렇게 장악력을 가지고 수습해 나가고 매듭을 좀씩 하나씩 풀어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좋은 방향으로 국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으면 아마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거나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차별화를 하는 것처럼 말은 좀 세게 하지만 오히려 여권 내의 분란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더 대통령과 충돌하는 그 양상 그러면서 문제는 하나 더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같이 함께 동조해서 빠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세로이님이 댓글을 이렇게 주셨어요. 17도 높다. 아이고, 아. 네, 이 댓글에 제가 답을 좀 드리자면 네, 이 17보다도 그러면 혹시 더 높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지역별, 연령별 뭐 이런 것들 분석해 봤을 때 혹시 좀 이 상황에서 긍정 평가하신 분들의 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좀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이 23%, 부산 경남이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이 28% 이렇게 좀 비교적 높았고 연령별로 봤을 때는 60대가 한 23% 지지율이요. 70대 이상이 34%. 직업별로 봤을 때는 아는데 대부분의 직업이 다 이제 낮았는데 전업주부 같은 경우가 29%뭐 이런 정도로 긍정 평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의 특성을 좀 봤을 때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좀 많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세로이님이 보셨을 때는 왜 17이나 이렇게 긍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라는 의문인데 이런 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답을 좀 드립니다. 네. 부정 평가를 왜 할까도 좀 봤는데 그 1위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네. 19%의 여론이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나는 부정으로 평가한다라고 답을 했고 뭐 2위는 경제 민생 물가 3위는 뭐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저거는 다 잘못했다. 네. 네. 어쨌든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가 제일 많이 좀 화두가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첨언하실 게 혹시 있으실까요? 원래는 항상 이제 그 1위 했던 것이 경제와 민생. 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최근 2, 3개월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비롯해서 명품백, 불기소 처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어떤 사과나 김건희 여사의 사과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과가 아직까지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제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도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특검은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하고 진솔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위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실질적으로 체감상 의료 개혁에 대한 의료 대란 문제, 응급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훨씬 더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좀 따갑게 다가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인 거죠. 지금 보도량만 보더라도 명태균 유씨 내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도량이 상당히 많고 정부에 대한 어떤 외교적인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해도 그것이 경제의 성과까지 이어지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려져가지고 부정평가를 좀 종합하는 이뤄내는 뭐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런 정도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기 전에 댓글 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최약 주사님께서 저번 주 점점점 여자 양문석 어디 갔나요? 아, 지금 강하더라. 세더라고. 아, 그래요? 이혼 망명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망명은 생각도 못 망명. 해본 얘기였는데 이게 CBS가 약간 중도 보수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 중도 정도로 보수야? 난 아닌데. 약하게- 난 진보적 성향의 아이, 중도 보수적이지. 아 양쪽 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서로. 네, 아니 아무튼 이쪽에서 보면은 보는 중도지 뭐.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지. 그 보는 그 구독자나 시청자층이 중도 보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어디서 보냐에 따라 다를 텐데 아무튼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 임세은 이제 전 부대변인께서 약간 강도를 조절하신 거다. 와, 이 조절해가지고 이혼 망명 나왔네. 조절 안 했으면 막. 위리안치 이야기죠. 유리아 씨. 최약 주사님 질문은 그분 누구냐 이거였는데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이었는데 나중에 한번 또 모셔서 저 성대모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네요. 제니퍼님께서는 CBS는 중도다. K님께서는
CBS가 중도 보수냐, 먼 중도 좌파지. 네. 아무튼 제가 이쪽에서 봤을 때 중도 진보라고 그러고 저쪽에서 봤을 때 중도 보수라고 한다면 그건 중도야. 근데 뭐 평가는 뭐 저는 근데 뭐 아, 각각이 그렇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아, 뭐, 예. 예, 뭐 저희가 뭐 하나를 나는 이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가는 방송은 아니니까 뭐 자유롭게 뭐. 그렇다고 해서 우파 방송은 아니잖아요. 아니 누군가는 우파 방송이라고 생각할 아, 수 있죠. 그래요? 아니 이제 그 프로그램이나 내용이나 진행자는 중도적으로 해요. 객관적으로 하는데 이제 주로 구독자층이 아하. 예, 보수 성향과 중도 성향이 많다. 우리 지지층은 그때 겸공이 예, 겸손은 힘들다. 김호준의 겸손은 힘들다가 거기가 거의 한 18만 찍어요, 20만. 거기 돌렸잖아. 대부분 다 가 있거나 아니면 MBC 시선 집중으로 가 있어요. 아 시선 집중. 예, 두 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네. 여기는 약간 중도 보수적이다. 네, 아무튼 저희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중립은 모르겠고 객관적으로 방송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요. 네. 편하게 또 뭐 저희를 좋습니다. 평가해 주십시오. 네. 네, 저희는 그래서 토픽으로 들어갈게요. 어찌 됐든 사과. 토픽 들어가기 전에 또 맞네. 어찌됐든 사과를 대신해 줄 사람. 빅과 함께 장례찬이 네. 왔네. 아,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야, 맞네. 장난 아니다. 분위기 좋다. 아니, 저희가 지금 살벌한데? 저희가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두 사람이 지금 싸운 게 아닙니다. 네. 싸운 게 아니고 키를 쟀어요. 키를 쟀어요. 네. 저 뒤에서도 못 봤는데 누가 더 컸습니까? 김남국 제가 의원이 조금 아주 살짝 공식 아. 키가 얼마세요? 제 공식 키요? 네. 아, 비공식 키도 있어요? 뭐야 그게? 네, 연예인이 아니어서 공식 비공식이 없어요. 177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예, 76인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1cm 차이였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왜 그 이야기 나왔냐면 네. 윤 대통령 키가 얼마나 많이 차이가 아, 나서 맞아요. 제가 둘이 비슷한. 진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조금 커요. 장해찬 그 최고위원님께서 들어오시면서 아주 정중하게 그러니까. 깍듯하게 사과 인사를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닮았다. 그 이야기 하다가 키가 나오고. 아니, 난 김광일 기자님한테 사과하길래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그냥 뭐 대통령이 사과했으니까 본인도 사과한다라는 그런 개념이고. 오늘 평소보다 한 2분 늦었기 때문에. 아. 대통령님 키는 한 178인 것 같고 네. 제가 병무청에서 잴 때 6.1이었거든요. 병무청. 네? 76.1. 네, 근데 대통령님은 78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78, 77, 76 이렇게 되는 별로 거죠. 안 궁금한데. 별로 안 궁금한데. 아니, 그게 왜냐면 이게 아까 그 사과, 아까 우리한테 그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잠깐. 사과를 신발 벗고 재봐야 돼. 지금 뭐야. 키높이 구두 요새 정치권에 키높이 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난 진짜 키높이 안 신거든. 나 정말. 키높이 아니에요. 키높이 아니고. 와, 이 와중에 그냥 일반 그러지 마. 그냥 일반 저 운동화예요. 굽이 이따만 하네. 우리 그 방송의 벽을 지금 팍 아니, 떨어뜨리고 있어. 여당 대표가 키높이 신는데 키높이가 뭐 어때서? 그래. 여당 대표가 꽃발도 무슨 말? 꽃발. 아니 그 무료 급식 봉사할 때도 신발 벗기 싫어서 거기 봉투 뒤집어서 아니 뭐 이 방송 뭐 신장 대책회의예요.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나 김남국 의원은 키높이를 신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 저도 운동화. 마찬가지입니다. 생짜 저도 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우리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장희찬 최고랑 82지. 대통령이 닮았다. 닮았다. 똑같이 닮았다. 아주 아. 그 오버랩돼서 인사를 아주 정중하게. 아니 인사하는 게 인사. 너무 정중하게. 아, 근데 처음에 제가 막 1호 참모로 등장했을 때 인상 닮았다 뭐 이런 이야기 듣고 그래요? 그 좋은 말이 아니야. 기분이 좋으니까 나쁩니까? 전 되게 좋았는데. 아니 나 닮았어. 아니 근데 장예찬 최고가 요즘 좀 살이 올라서 그렇지 과거 사진 보면서 굉장히 날렵하단 말이야. 그건 언제적이야? 20kg 빠졌을 때. 이야기. 적어도 우리 대선 때는 이만큼 살이 안 쪘잖아. 그 이 정도는 아니었지. 그러니까. 근데 대선 때도 내 역대급 최대 몸무게였고. 아, 그래요? 이게 나날이 갱신이 되더라고요. 나날이. 그때 아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견주어서 살이 쪘다라는 정도의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 굉장히 날렵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도 그 뚱땡이 치고는 되게 호감상이라
네, 약간 인기 많은 뚱땡이 본인을 뚱땡이라고 스타일이죠. 얘기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 귀여운 뚱띠 스타일이지. 막 제가 막 이렇게 막 흘러 넘쳐 보이진 않잖아요. 엉덩이 탐정 닮았네. 그러고 보니까. 뭐 약간 좀 그럴 수도 오랜만에 있고. 된다. 탐정. 윤석열 대통령. 아니, 또 그렇게 약간. 오랜만에 아무튼 키를 제 옛날에 여기서 천하람 의원이랑 막 키를 거기랑은 아, 하람이 내 책으로 커요. 비교하고 싶지 않아. 내가 아무리 쪄도 거기랑은 비교하고 싶지 그래? 않아. 예. 사람이 크지. 거기는 하나 반 더 있잖아 나보다. 그렇지. 아, 그렇지. 사람이 한 명 더 들어가 있으니까. 신장도 크고 체중도 크니까. 거기는 사진보다 더 큽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렇죠. 네. 풍채가 있어요. 네. 아무튼 오랜만에 지지율 자치기에서 우리 키재기까지 진행을 했고 딱 우리가 토픽 1번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제목은 제가 달았어요. 아, 제가 단 건 아니고 오늘 중앙일보 일면 제목이기도 해요. 어찌됐든 사과. 어찌됐든 사과. 네. 참 문제가 많은 언론이에요. 중앙일보? CBS? 네, 중앙일보. 중앙일보? 네. 아 요즘 언론이 다 그렇던데. 동아일보도 그렇고. 어디가 남습니까 그러면? 저는 대구 매일신문을 좋아합니다. 네. 대구 매일. 부산일보는. 부산일보 좋아하고 네. 매일신문의 만평 매니아입니다. 그 제가. 중앙 매체는 포기하고 가는 매일신문 중앙매체. 어저께- 대구 경북 그런 수도권 중심적 시각을 아, 버리세요. 그래, 대구 경북 일신문인데. 어저께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 왜? 네. 그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었어요. 아 근데 장예찬 최고 기사를 많이 쓴 분이더라고. 아 그래요? 찾아보니까 많이 조졌나요? 그때 출마하는 그 배경부터 그 전부터 계속해서 약간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썼던 거예요. 근데 어느 언론에나 그런 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있고, 근데 저는 그래도 부산일보가 비판하는 거면 환영합니다. 아하. 왜냐면 부산일보에 출신이라서?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적 네, 어떤 네. 애정이 있다. 부산일보 비판, 노컷뉴스가 비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만 부산일보가 비판하면 뉴스토마토는 어때요? 네, 거기는 치지도 않죠. 비판해도 않죠. 읽지도 않습니다. 네. 네, 아무튼 대통령이 어제 고개를 숙였어요. 그 전에 사실 저 뭐죠? 그 부산에 유치 못했던 거 엑스포 때는 고개까지 숙이진 않았거든요. 사과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이번에 아예 처음으로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했고요.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사과를 했는데 왜 어찌됐든이라고 붙였냐. 아마 어제 저기 기자회견 때도 많이 지적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의 사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사과하시는 거냐라는 제 질문들이 좀 나왔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여전히 좀 어떤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파악하기 좀 어렵다고 저는 느꼈는데 뭘 갖고 사과했는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뭘 사과의 내용이 뭐였다고 들으셨어요? 아니 일단 정부 여당 측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 입장이 3명이고 나 하나니까 다 듣고 내가 반박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그건 알겠다. 왜냐하면 숫자상으로 지금 아니 사과에 대한 질문이 세 번 정도 나왔어요. 초반에 한 번, 중반에 한 번, 맨 끄트머리 네. 두 번 나왔는데 처음에도 어떤 사과인지 물어보니까 원래 집권 이제 반환점을 두니까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사과하는 건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었고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지점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그나마 이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가 물어보니까 어찌됐든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처신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사과한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또 이렇게 딴소리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박순봉 기자의 그 답변에서 그래도 명태균 이슈와 관련해 가지고 뭐 사과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공감하는구나라는 평가는 할 수 있겠는데 글쎄요, 이 사과라는 것이 정말 저 사람이 진정 어린 사과인지 아닌지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태도나 글을 보고 어떤 말을 보고. 근데 어저께 기자회견 전번의 사과는 글쎄요, 통렬한 반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반환점으로서의 임기 반환점으로서의 의례적인 사과로밖에 좀 보여줄 수 없다. 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한 제 질문에 대한 그 윤 대통령의 답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찌 됐든 국민들이 이런 거를 걱정 끼쳐드린 건 저와 제 아내의 처신과 모든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안 생기도록 조심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라는 문장으로 마지막에 설명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못했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이제 대국민 담화를 보게 되면 여론과 국민의 비판하고 뭔가 이렇게 시끄럽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일단 사과는 하지만 실제 문제가 되는 공천 개입
그리고 명태균 씨를 통한 국정농단,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국정 정반에 개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혹,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변명하거나 인정을 하지 않거나 아예 부인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상 어제 그 사과를 사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사과하는 인상만 이렇게 조금 비친 거다. 그런 어떤 인상만 만든 거다, 이미지만 만들었다라고 봐고요. 아예 그 나머지 16분 이후에 기자와의 어떤 대담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부인하고 변명하고 되게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지고 심지어는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녹취록 이런 거에도 명백히 반하는 모순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마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걸 보고 훨씬 더 분노하지 않았을까. 잠시만 두 분 말씀에 약간의 차이는 이기인 최고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본인의 처신에 대해서 사과한 것 같다라는 말씀. 그리고 김남국 의원님은 이건 사과가 아예 아니다. 사과가 왜 아니냐면요. 명태균 씨 논란은 지금 굉장히 많이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 처음에 원래 있었던 의혹은 명태균 씨가 공천에 개입했나,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무상 뇌물에 가까운 어떤 정치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 것은 여론조사 조작. 계속해서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요. 명태균 게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그걸 사과한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각박하게 매정하게 끊지를 못해서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아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실 이건 사과로 보기에는 반박이다. 인정하기에는 사과가 아니라 그렇죠. 반박이다. 인정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주장으로서 공천 개입이다, 여론 조작이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부정할 수는 있어요. 부인할 수는 있어.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명태균 씨를 알았다라는 것이 팩트로 반박이 됐었고, 무엇보다 경선 이후에 만나지 않았다,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언론이나 팩트적으로 반박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실관계에 입각한 것은 정확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핸드폰을 바꿔 썼어야 됐다라든지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그나마 있는 처신상으로의 문제를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것도 그 진정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이 부분들을 꼭 지적하고 싶어요. 저는 이 현직 대통령이 분명한 어떤 불법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정도로 90도로 고개 숙이면서 사과한 전례가 있었나?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과의 태도나 방식 자세는 참모들이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과 메시지가 필요합니다라는 건의는 참모나 측근들이 할 수 있어도 90도로 고개를 숙이십시오. 숙이십시오. 이런 거는 대통령 스스로의 판단과 결단이 아니면 못하거든요. 그러니 현직 대통령으로서 저는 국민들께 최대한의 예우를 다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이게 국민들 보기에 지금 한 방에 뭐가 만사형통으로 해결되진 않아도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력했다라는 점에는 진정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아침에 권영세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제가 좀 공감이 되던데, 이게 국가의 대표이자 행정부 수반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 일기 쓰듯이 이거 친구랑 싸운 거 잘못했고 이거는 내가 잘못 아니고 저거는 잘못입니다. 이렇게 건건히 뭘 말하면 그게 더 많은 시시비비거리를 낳고 유치해지고, 그럼 이건 왜 사과 안 하느냐, 이거는 다 전면 인정하는 거냐, 또 다른 논란을 낳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불찰이고 내 부덕의 소치라는 책임을 100% 지겠다는 포괄적인 사과 안에 저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다만 국민들 앞에 부적절한 처신이나 잘못된 어떤 오해를 야기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과 별개로 그렇다고 아닌 걸 맞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공천 개입이 아니었는데 왜 맞다고 인정 안 하냐. 그거는 이제 무리한 야당의 요구라고 보고, 남은 건 이 사과와 어떤 변화 의지 이후에 아마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외교 순방이 끝나는 11월 말부터는 인적 쇄신이나 국정 쇄신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어떤 실행에 박차를 가할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도 이번 남미 순방에 동행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또 곧바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번 기자회견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말한 걸 어떻게 행동으로 빨리 지켜나가느냐. 한동훈 대표의 입장문도 그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텀을 가지고 국민들께서 임기 반환점 도는데, 회초리를 때리셨어요. 때리고 있고. 회초리 맞고 이제 진짜 바뀌겠다고 말은 했는데 바뀌는지 보자. 이렇게 한 2, 3주 정도만 더 지켜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호소도 드리고 싶네요. 결국에는 이제 장해찬 최고의 입장 이해돼요. 얼마나 방어하기가 힘들겠어요. 예.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행복한 마음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라 공동 책임, 무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아까 장희찬 최고가 말한 것처럼 말로 사과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어제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어요. 대다수의 보수의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다 좋지 않게 평가하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장희찬 평론가 말대로 말 이외의 태도나 국정의 기조가 전환되었다라고 바뀌었다라고 할 만한 쇄신의 시그널이 있냐라는 거예요. 뭐 이게 있죠. 이를테면 저기 핸드폰 번호 바꾼다. 그리고 그 여사 이번에 브라질 순방에 같이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핸드폰 번호를 바꾸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핸드폰 번호 바꿔도 개인 번호가 역시 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또 인사의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쇄신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담화가 발표한 날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라고 하는 모 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정직 2개월 맞았는데 다시 복귀했어요. 김건희 여사 라인은 아닐걸요? 아니, 네, 그 그거는 라인에 정말 저한테 아는 사람은 아는데 대통령 라인. 그분은 강모 비서관인데 강 선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랑은 전혀 상관이 아니 없어요. 어쨌든 네.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친한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형사처벌될 사안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정무직 행정관이 음주운전으로 정직기구를 했으면 대부분은 다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대통령을 보좌하기에 부담되니까 본인이 스스로 사실은 직을 던지고 나가는 게 대다수인데 다시 복직을 받았어요.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행정관도 자기 직을 버리지 않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그걸 받아준 거예요. 근데 그게 하필 대통령 담화하는 날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시그널 인사와 관련된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바뀔 수가 있느냐 바뀐 모습을 보였느냐라는 차원에서 기대할 게 없다라는 네, 거죠. 저는 요거는-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마 대통령의 인식은 그건 것 같아요. 어제 질문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렇게 자꾸 사적으로 이제 그 공적인 그 개선이 아니라 사적으로 사람들이랑 뭐 통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 뭐 번호도 바꾸고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이제 대답이 됐던 것 같고 이제 본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대통령의 인식은 이 부분을 가장 지금 국민들이 지적하는구나라고 인식하면서 그 실행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 제가 팩트 체크만 하나 하면 이제 사정을 아는 네. 뭐 사람으로서 저는 그 강 행정관에 대한 김남국 의원이 그런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비판과 그 사람 김건희 라인이라서 복직된 거 아니냐 이거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후자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서 전자의 그것 가지고 이제 대통령 인사를 잠깐. 비판하는 건 가능하지만 김건희 여사 라인이 아니냐가 네.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정무직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미 딱 수사 보도가 아니라 딱 걸린 순간 판단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자기 인사와 관련된 거기에 신변을 대한 거치를 그 비판과 의견은 제가 네. 김 의원님의 의견으로 존중합니다. 예, 예. 근데 이걸 이제 그분의 이름이 처음에 오르내린 게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한남동 7인의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알려진 건데 그거는 또 사실과는 거기 들어갔었지.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네. 건 그 비판이 불합리하다는 게 아니라 일각에서 김 의원님 말고도 모든 게 좀 잘못되거나 예를 들면 이해가 안 되는 거 다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고 호도하는 게 있어서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그건 김강현 기자님도 취재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김건희 여사 라인이 아닌 걸 그분이 그러니까 그걸 지적한 거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권이나 사실은 문고리 권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 명시적으로 문고리 3인방으로 나온 경우도 있고 보통은 비서실장이나 정권의 2인자 MB 정부 때는 뭐 이상득 전 의원도 있었지만 이재호 의원이 그런 역할을 했고 이 사람들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잖아요. 대통령과의 소통이나 대통령께 올라가는 보고를 딱 잡아요. 그러면 잡으면 덜 나죠. 대통령은 함부로 소통하기 어렵고 누구나 연락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 문고리나 이인자들을 통해서만 연락이 가능하고 소통이 돼요. 그 대신에 호가호의라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 권력을 받아가지고 권력을 지나치게 행사할 수 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검찰 시절에 청와대 수사나 이런 걸 많이 하면서 그런 이인자 정치라던가 문고리 정치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본인도 되게 소탈한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많이 취했죠.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자기가 언제 한번 윤석열 대통령한테 답답한 마음에 전화했는데 받아서 깜짝 놀랐다. 이런 말 할 정도거든요. 그동안 연락이 없던 분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대통령이라고 해서 나 누구 거쳐서 보고해 누구 거쳐서 연락해가 아니라 직접 소통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명태균 씨 같은 또 부수적인 잡음이나 부작용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 그래서 그럼 이제 다 차단하고 옛날에 문고리 권력이 있던 시대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건 또 정답이 아닌 것 같고 지금의 어떤 소탈한 소통 방식을 유지하되 조금만 더 신중하고 적절하게 가릴 건 가리는 방식으로 보완이 돼야 된다. 그게 대통령의 문제의식이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드러낸 이 문제 해결
해결책 중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이런 소통의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하시는구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좀 나름대로 앞으로 다른 실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이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많은 내용, 기자회견 내용이 그냥 변명으로 들렸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진단 자체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야찬 최고 아까 이제 불법이 아닌데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사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글쎄요, 저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정치인 특히 대통령이 책임에 대한 걸 굉장히 좀 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게, 과거에도 우리 김영삼 대통령 때 그 아들의 한보사태 특혜 대출 비리 사건 때도 대검 중수부의 수사 결론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대국민 사과를 했었었고, 심지어 그 아들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검 중수부에다가 강한 검찰의 수사를 지시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수사 결과상 불기소 처분, 무혐의 처분이 나니까 그걸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했었던 그런 대통령의 책임과 지위, 그런 이력이 있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맞아요. 불법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사과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분명히 본인의 육성이 담긴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 주라고 했다, 공간이가 들고 왔길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분명히 논란은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거기에서 반박을 하고 있는 건데, 저항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사과는 없이 그냥 내가 사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받았으니까 끊어내지 못했고 내가 핸드폰을 바꿨었어야 됐다라는 부수적인 것들로만 계속 변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처신이 잘못했으니까 사과를 한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전혀 공감을 받지 못하는 사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어찌 보면 이번 기자회견을 앞당기기에 좀 촉발했던 이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녹취가 나왔던 내용,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뭐 좀 공천을 해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어떻게 답을 할까를 가장 좀 중점적으로 봤던 내용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답을 했는지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듣고 보고 얘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 요만큼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뭐하고, 저도 또 본인도 좀 섭섭했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전화를 받아줬다고 제가 분명히 우리 참모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 얘기할 때는 이건 이렇고 저는 저렇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없어서 아마 가장 기본적인 그런 말만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무슨 제가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뭐 부적절한 뭐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취지는 뭐 연락을 한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뭐 그걸 참모진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좀 소통에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사안이나 뭐 공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걸 명태균 씨와 논의하지 않았다는 거고, 저는 아까 이기인 최고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기억은 명확하세요. 그러니까 경선 직전에 홍준표 시장과의 경쟁이 끝나기 직전에 명태균 씨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 연락 차단을 말씀하셨어요. 그 워딩도 있어요.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마라. 네, 직접 그렇게 하신 기억을 명확히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 운전기사 녹취록도 막 입수하고 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대선 본선이 진행될 때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이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하는 근거나 내용이나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전원조차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사가 나온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적어도 당장 하나 꼽아줄까요? 대선 본선 때 네. 안철수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안철수 본부장하고 교수님하고 연락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안철수 캠프에서 명태균 씨를 믿을 수 있냐라고 하니까 좀 이따가 윤석열 대통령 전화할 겁니다라고 하니까 바로 전화. 장채고 얘기하는 그거잖아요. 대통령 본인과 명태균 씨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선 이후에 카톡이 이제 최진석 교수님과 나눈 카톡도 공개되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명태균 씨의 소위 말하는 대통령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그 당시 단일화 실무 책임자는 저희 쪽에서는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이 장제원
장재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명태균 씨가 꼭 끼어들 여지가 없었는데 저는 그건 명태균 씨가 그 경선 때 대통령과의 관계를 부풀려 팔아서 안철수 의원 쪽에다가도 뭔가 그러니까 자기 그것만 권한을 있었는데 행사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정리할게요. 제가 정리할게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주장에 얼마나 그 입증 가능성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정희찬 최고가 말씀하신 경선 때 국민의힘 모 중진 의원이 저 사람 조심하십시오라는 지적을 하니까 대통령이 그때부터 내가 끊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후에 명태균 씨는 그때 그런 게 있었는데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해갖고 명 박사를 내가 더 신뢰한다라고 말을 해서 내가 윤한홍 의원한테 뭘 했다. 윤한홍 의원 건 때문에 끊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그 당시 대선 경선 여론조사 비율을 가지고 명태균 씨가 조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대통령께서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선을 넘은 것이다 라고 해서 끊었다는 그 끊은 이유까지도 정확하게 대통령이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당선인 시절에 통화 5월 9일에 한 것은 당선이 되고 나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연락을 끊고 조언을 차단했더라도 초기에라도 조금이라도 도움 준 사람들 축하 전화 막 쏟아지는 거를 안 받고 그럴 수 없으니 받은 김에 그냥 덕담 정도로 한 것이지 그 5월 9일에 튀는 그 한 통을 제외하면 경선 이후부터는 명태균 씨와 대통령 사이에 직접적인 연락이나 뭐 이런 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와 직접적으로 실무까지 구체화적인 세세한 내용까지 같이 컨트롤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카카오톡과 안철수 캠프, 그 다음에 심지어는 윤석열 캠프에서도 그런 줄 알고 있었다라고 내부에서 그렇게 있다라는 기사 보도가 되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용환 이준석 교수, 예. 그렇죠, 신용환 교수, 그 다음에 그분은 이재명 영입인재인데 그분만 어떻게 신뢰하나요? 자, 네. 신용환 교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니, 진짜 한 이준석 듣고 갈게요. 대표와의 네. 갈등을 푸는 그 자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같이 함께 해결하는데 명태균 씨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또 며칠 전에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얘기 듣고 또 며칠 전에 또 윤상현 의원을 이렇게 다시 이제 복당하는 과정에서도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녹취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윤상현은 뭐 본인이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한 거니까 조금 증거 가치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그 바쁜 그 취임 뭐 풀어져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취임식 전날에 그렇게 바쁜 와중에 수백 수천 곳에서 오는 전화를 본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명하고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니 명태균 씨가 딱 명태균 씨한테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하잖아요. 당선인이 공천을 주라고 했다. 자기는 이렇게까지 만약에 그 장해찬 평론가님 말씀처럼 정말 명태균 씨가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으면 공천 이야기는 안 했어야죠. 제가 그래서 저는 건건이 그 짧게 말이 안 된다고 네, 생각해요. 시간 많이 안 잡아먹고 건건이 짧게 반박하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푸는 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입당 전 초기 중간 단계지 그게 경선 이후의 시기는 아니었던 걸로 보도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그게 경선 이후에 막 돌아다니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갈등 관계 있어가지고 달래는 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경선 이후에 세 사람이 만났다라는 확인은 이준석 대표도 안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지금까지 있는데 보도 네. 난 것으로만 확인을 네. 해보면 이제 갈등 이전에 입당 전에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때잖아. 뭐 네. 연결했다 만다라는 보도만 있을 뿐. 그러니까 7월 달인 거잖아, 그거는. 나중에 네. 경선 때 혹은 본선으로 후보가 압축됐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갈등이 있었을 때 명태균 씨가 어떤 조율했다라는 보도는 없는 게 그건 팩트인데 없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나온 거는 7월까지. 요 윤한홍 씨부터 안철수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다시 논점을 이쪽에서 대화를 하면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온 팩트를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요. 문제는 다시 본질 일로 갖고 와야 돼.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오는 말로써 명태균 씨를 판단을 해야지. 나한테 30초만 좀 내가 과거의 보도를 통해 이거 가지고 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되풀이하면은 요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요거까지 하고. 의원님이 말긴 하셨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총 30초. 네. 이준석 의원과 그거는 네. 드러난 거는 경선 때 7월이니까 입당 전식이었던 거고 그 이유는 드러난 팩트가 없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의 그거는 제가 이제 그 당시 우리 당에서 5명 6명밖에 없는 본부장이었는데 장재원 의원이 그건
총대를 메고 했는데 장지원 의원이 인수위 비서실장까지 한 분인데 그분 하는 일에 명태균 씨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파리를 해서 안철수 의원 측에 접근하는 그런 전형적인 방식인 거고. 또 신용한 네, 신용한 선배는 죄송하지만 대선 때 본인도 제가 별로 중요한 인물 아니었지 않느냐 하니까 제대로 답변을 못 하는데 이 본부장단 회의나 선대본부장 회의에 끼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간 분이니까 실체를 잘 모를 수 있고 마지막으로 그 통화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가 굉장히 집요한 스타일입니다. 2024년 공천 김영선 의원 부탁하려고 김건희 여사가 답장도 안 하는데 9번 문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9번 끝에 김건희 여사가 마지못해서 근데 내가 그거 못 도와준다 힘이 없다. 경선이 원칙이다 한 거잖아요. 전화가 연결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부탁 있어도 잘 못하잖아요. 김남국 의원 아마 이재명 대표한테 부탁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자기 머리 잘 못 깎잖아요. 근데 명태균 씨는 그냥 대놓고 막 이야기하고 부탁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드러난 걸 보면. 근데 축하 전화 덕담하러 받았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넘기려고 그 한마디 한 거지. 그게 공천 개입의 정황이 그 얘기를 어제 기자회견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얘기를 어제 그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얘기도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자체는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말을 좀 길게 하시다 보니까 여러 다시 거기에 따른 논란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짧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공천에 관한 얘기한 기억은 없지만 했다면 그 시기엔 공천이 이미 정해졌을 거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그런 이제 명 씨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일반론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누가가 좋다고 해서 알려주면 저는 그대로 인재영입위원회에 패스를 시켰습니다. 누구를 꼭 공천주라고 그렇게 사실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뭐 무슨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요걸 두고 이제 민주당에서 특히 뭐 김용민 의원 등등이 심각한 자백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켠에 또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저한테 말한 거예요? 다른선 먼저. 일단은 예. 저 어제 기자회견에서 한정해서 말씀을 한번 네. 해보자고요. 네. 이제 명태균 씨의 관계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물론 고마운 사람한테 이런저런 전화를 받고 이런 걸 대통령한테 물은 게 아닌데 네. 그런 관계를 내칠 수 없었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이것은 약간 본질을 호도하는 다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주목했었던 발언은 이 발언이에요. 명태균 씨와 연락을 나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원리 원칙에 대한 이야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단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5월 9일 날 녹취에서는 김영선을 해주라고 했다. 김영선이 경선 때 고생했으니까 공간이가 들고 왔길래라는 본인의 육성이 담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자회견의 이 발언과 그때 육성이 배치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뭐 김용민 의원의 말에 전면 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의견을 전할 수도 있지라고 사실상 인정을 하게 된 꼴인데 그거 이제 본인 과거에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일반적으로 의견 개진했다라고 정확하게 항변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도 정당원으로서 의견 개진할 수 있지만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적인 의견 개진으로 볼 수가 없고 뚜렷한 목적 의식 그 당시에는 친박의 당선과 비박의 배제라는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그것을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결문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당으로서 일반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공천 개입 시도라는 것을 자백했다라는 꼴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기서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판결문을 잘 봤는데 야당에서 공격 많이 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총선 개입으로 실형 2년 산 것과 뭐가 다르냐? 다른 게 명확히 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기한 정무수석이 유죄받은 것은 이 청와대의 공권력, 공적 조직을 동원해서 기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친박의 여론조사 그리고 정무수석실에서 친박 당선을 위한 전략 수립까지 했습니다. 그게 유죄로 인정을 받았고요. 현기한 정무수석이 당시 새누리당 공관위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공천 리스트를 아예 통으로 전달했어요. 정무수석이 대놓고 공천해달라고 리스트 냈는데 이거는 2심, 3심 다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이라 하더라도 공천해달라고 이름을 넘기는 것 자체는 이 의견 개진 자체는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2심과 3심 대법원의 판단이고 유죄가 나온 건 조직된 동원.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행사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동원됐을 때 한해서 그건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5월 9일의 통화 저희는 뭐 그냥 덕담이라 생각하지만 신분도 당선인이었지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청와대가 뭐 정무수석실이 움직여서 여론조사하고 선거 전략 수립하는 것 같은 공권력에 조직된 동원이 있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결이 다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정비서관과 반부패 비서관과 울산경찰청을 동원해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문재인 정부의 후계자들이 어떻게 이 덕담 한마디를 가지고 선거 개입이라는 말을 뻔뻔하게 할 수가 있느냐. 여기서- 이거는 반문의 기수인 김남구 형님도 한번 같이 싸잡아서 좀 질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 그때 선거 개입과 지금의 선거 개입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의 선거 개입이 왜 촉발됐냐면 이양구 공천관리위원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라고 지시했다. 요거 한 꼭지만 가지고 선거 개입에 문제가 논란이 된 거예요. 이거 지금 그때 당시 정무수석실이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뭐 벌였다라는 것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거고 그때 당시에 이런 수사가 있기 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측이 이양구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요 한 꼭지만으로 논란이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요 한 꼭지랑 비슷한 거죠. 여론조사를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김영선한테 주라고 했다라는 그 증거가 분명히 드러난 거고, 근데 그 배경에는 여론조사라는 명태균 씨가 도와줬다라는 것이 이제 정황상 드러난 거잖아요. 만약 이것이 김영선에 대해서 그 대가성을 통해 가지고 입증이 된다면 아마 규모는 다르지만 비슷한 유형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또 수사를 통해서도 또 다른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구 의원님 말씀 듣고 별로 네. 저는 할 게 없고 아까 팩트만 하나 체크하면 뭐 이준석 본선 과정에서는 개입한 게 갈등 해결한 게 없다고 하는데 이준석 명태균 씨가 카카오톡 공개한 게 있어요. 내일 이준석을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대화한 내용 공개한 게 있잖아요. 근데 없다라고 하면 제가 팩트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건 이제 돼버리잖아요. 그 위에 이게 이준석을 있는데 만나면 왜- 이준석을 만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그 하나의 대화가 있지. 그 밑에는 다른 맥락. 아니, 김건희 그러니까 여사와의 제가 대화. 이야기하는 거는 이 대화에서 갈등을 풀어내는 본선 과정에서도 개입한 정황이라는 거예요. 아 근데 아니, 제가 말한 거 잠시만. 저 카톡이 갈등상에서의 맥락상의 카톡인지 다른 맥락상의 카톡인지는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김남국 의원님이 미루어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미루어 추측한 게 아니라 잠깐만 저 카톡으로 말미암아 명태균과 이준석 두 사람이 만났을지는 몰라도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했다는 내용은 전혀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세 사람이 같이 배석해서 만난 게 계속했다고 말한 게 없다. 아니라 그게 갈등 없다고 상황에서도 말한 거예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할을 했다고 뭐 역할을 했기 그렇게 때문에. 추정하실 수 있는 거니까 추정하는 게 그 정도하고 야 요거 지금 이게 아니, 팩트를 네, 모르는 네.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면 안 되죠. 넘어갈게요. 여기 그 우리 카톡에 대한 해석이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넘어갈게요. 김용민 의원이 어제 지적한 게 아이고. 자백이라고 했던 게 두 가지였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공천 개입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백했다라고 한 게 있고 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혹은 국정 관여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도 어제 하나 이제 실토한 거다, 자백한 거다. 무슨 내용이냐면 대통령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옛날 선거 때 우리 아내가 이것도 저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있죠? 네, 영상 볼게요.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외 활동이야 이제 제 2부속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여기저기 막 다니고 이제 지쳐갖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것 좀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라든지 뭐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라든지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아니 이렇게 자발적으로 문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선거운동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완전히 날밤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네, 김용민 의원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대통령 핸드폰을 여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전에 무슨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이럴 때 대통령이 핸드폰으로 했던 일들을 김건희 여사가 다 관여해서 했을 가능성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거든요. 너무 억측인 것 같고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건 대선 때 경선하거나 뭐 이런 대선 레이스가 한창일 때 온갖 문자가 다 오는데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뭐 누구 한 사람도 서운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가족의 마음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걸 보냈다는 거고 명태균 씨도 대통령은 분명한 기억으로 경선 직전에 끌어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가족 입장에서 이 사람이 서운해하고 적이 되면 안 되니까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금 어르고 달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잖아요. 그 연장선에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핸드폰으로 대통령인 척 뭔가 국정을 했다. 이거는 나가서 너무 나가는 음모론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 그거. 것이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 정치인의 가족이나 정치인들이 지지자의 문자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답장하고 정성스럽게 이야기하고 소통했다라고 하면 아마 미담으로 전해졌을 거예요. 근데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담이 아니라 저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더 화내고 저 이야기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본질을 전혀 다른 이야기로 대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지금 명태균 씨와의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는 국정농단,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명태균 씨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아주 심각한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의 본질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답변하는 것은 우리 김건희 여사가 진짜 순진한 면도 있고 이렇게 세심하게 따뜻하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명태균하고도 소통한 거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본질을 호도하고 있어요. 동문서답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장해찬 평론가가 뭐 평론가는 아니고 장해찬 네, 뭐, 네. 뭐 선생님 장해찬 선생님 뭐야? 명태균 선생님도 있으니까 김남국 사장님. 원장님이야? 명태균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김 사장님? 네, 장해찬 전 최고가 아까 뭐 소통의 어떤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도 본질과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 이야기를 했던 특검을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고 그리고 이 진상을 규명하는 게 이 문제의 해법인데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핵심은 김남국 의원이 김남국 사장님이 단정하는 것처럼 예? 명태균 씨를 통해서 예? 공적 권한이 부당하게 행사된 게 있다면 우리 김남국 의원이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뭐 카더라는 있고 이 사람이 옛날부터 창원에 근거지를 두고 뭐 거기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막 해집고 다닌 것 같지만 지금 어쨌든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연락을 통해 이 사람이 어떤 공적 권한이나 특혜를 쟁취한 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고 공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이나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모두 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충분한 어떤 특혜나 대가를 받았으면 이걸 불만 있다고 들고 가서 칠불사에서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한테 안 보여줬겠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역할을 많이 했는데 받은 게 없다. 그러니까 특혜나 이런 걸 못 받았으니까 이게 열받아서 뭐라도 하나 터뜨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공적 권한 남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부적절한 소통과 처신의 문제이지 이게 그 이상으로 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봅니다. 네. 네, 저는 일단 대통령이 어저께 의견 개진할 수 있죠라고 하는 대목이 은연중에 본인의 어떤 그 공천 개입에 대한 자백.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의도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정말 단순하게 의견 개진하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본인의 수사했던 어떤 수사 결과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의견 개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그것이 미치는 파장을 심각하게 예민하게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만약에 못했다면 정말 그게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라는 것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가 자는 도중에 자신의 폰으로 답장을 했다는 것은 정말 본질과 호도되는데 그러면서 그랬다잖아. 미쳤냐. 근데 미쳤냐라고 하는 게 너 왜 내 핸드폰으로 답장을 해? 라는 것이 아니라 너 왜 지금까지 앉아?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내 핸드폰을 몰래 상대방한테 답장을 해? 라는 식으로의 비판이 아니라 너 왜 지금까지 앉아니? 빨리 자라. 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 전에 질문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소통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이. 내가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내 와이프한테 핸드폰을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볼 수 없는데 부인은 대통령의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거야.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핸드폰을 가지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답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핸드폰으로 뭔가 답장을 보내고 누군가와 소통을 했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뭔가 더 넘어가가지고 국정농단했다 이거는 좀 오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연락을 윤석열 대통령 척인 척하고 김건희 여사가 했다라는 건 팩트. 여기까지는 드러난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감사합니다 이상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네. 장예찬 최고는 감사합니다까지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근데 야권에서는 그게 더 넘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전에 김건희 여사가 뭐 장관 추천한다는 등 뭐 이런 명태균 씨의 녹취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넘겨짚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름 의지를 보이긴 했어요. 앞으로 얘가 부부싸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게 의지를 보이긴 좀 했습니다. 초반에 지지율이 높았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면 기자들도 웃었을 텐데 아무도 안 웃잖아요. 부부싸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기자들 표정이 그러니까 원래 기자회견을 하면 대통령이 이렇게 기자회견장으로 왔을 때 다 기자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치고 아니, 다 맞이하고. 그러진 않아요. 아니 이제 뭘 대부분은 다 다 그래. 그랬어요. 대부분은 네. 다 그랬어요. 근데 어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사전에 그게 있었어요. 악수하고 서서 아니, 하는. 이제 사전에는 그렇게 공식 했을지 이제 모르지만 짠하기 전에. 보통 네. 들어오기 전에 박수치고 인사하고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근데 어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고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할 거냐라고 하니까 아까 이제 이기인 최고 말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부부싸움 앞으로 더 하겠다고 하니까 문제의 본질과 완전히 다른 답변을 내놓은 거예요. 그건 있었지. 사실 그래서 저는 매우 네.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기인 최고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평가에 지금까지 나온 기사에 대한 평가가 여기만 오면 인식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니, 나오지 다른데 방송 패널이나 다른데 기사나 다 의혹이 짙다,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상한데 나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창원 산단 지정과 관련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창원시청 공무원과 관련되어서 보고를 수차례 4-5차례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지시와 명태균 씨로부터 지시와 보고를 다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실사단이 왔는데도 역시나 명태균 씨가 현장까지 가서 안내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기사가 나왔다라고 하면 국정농단과 관련된 심각한 의심을 하고 보는 게 맞는데 없다라고 하면 얼마나 지금 황당한 인식이에요. 일단 그 국토부 건은 원희룡 전 장관이 강혜경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명태균 씨를 알았다. 뭐 국토부 관련해서 뭔가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이번 전당대회에 김영선 의원이 데리고 와서 처음 봤다. 라는 게 원희룡 전 장관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 전 장관이 법적 조치를 밟고 있고요. 보통 저도 지역에 내려가서 경선 이기고 한 2주 동안 이제 공식 후보가 돼 보니까 그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2주가 찬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죠. 얼마나 썼어도. 그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될 제가 그때 조직위원장 직위가 부여됐었죠. 경선 승리하면 자동으로 당협위원장. 그렇게 하면 그 지역의 지자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의 사무국장이나 보좌관들에게 굉장히 밀착해서 협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원시청은 이 명태균 씨가 옛날에 자기가 시장 비서실 꽉 잡고 있다고 말해서 한번 정가도 일으킬 정도로 어쨌든 옛날부터 거기가 명태균 씨의 소위 말하는 나와바리 구역이었던 것 같고 홈그라운드. 그 김영선이라는 중진 의원의 사실상 지역 사무국장이자 수석 보좌관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 오간 금전 관계도 그로 인한 급여라고 보는 해석도 있는데 그러면 오선 의원의 수석 보좌관이자 지역 사무국장이면 시청 공무원이 그 위세나 그 정도 지위만으로도 뭔가 뭐 보고를 한다거나 뭔가 협조를 한다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지 그게 뭐 위에서 용산에서 뭐가 꽂혀서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영선 의원이 검찰 조사 들어가면서 자기는 총괄본부장이라는 명함을 파준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명태균 씨 얘기하는 게 본부장이라고 명함을 해서 지금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지역에 이제 정식 보좌진이 아니더라도 사무국장 내지는 특보 이런 개념으로 지자체에서 이런저런 뭐 개입하고 보고받고 이런 사례들은 꽤 있기는 해요. 그리고 자 경남도의회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그때 산단 관련해 가지고 정보가 나온다 만다 하기 전부터 이전에 2021년 초반부터 산단을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창원시에서 경남도에서는 창원의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해요. 그런 일환으로 아마 대중에 좀 일반적으로 그런 산단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었던 현황이 있었던 거고 거기에 맥락에서 이제 명태균 씨가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 것. 저는 모든 직접적인 답변이 대통령에서 없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거고, 문제는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봤던 거는 특검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의 특검으로서 총장도 하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인데 삼권 분립 체계에서 이건 위헌적 요소다라고 단언하면서 특검을 부정해버리는 순간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본인의 어떤 성질과 태초부터 이렇게 부정해버리는 것, 전 이게 가장 좀 가슴 아픈 장면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아예 특검이 국회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했던 근데 거잖아요. 이제 야당 추천에 야당만. 아마도 야당 추천의 특검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국회 추천이라고 잘못 말한 걸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미 민주당과 국민의당만 국민의당이 추천을 했었었고 그렇죠. 드루킹 때도 민주당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정당이 빠지고 국회에서 인준하고 최종 의결되고 대통령실 넘어가면 그냥 그대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는 거고 우리나라 헌법에서 다수결의 원칙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법일 텐데 그 자체가 그냥 삼권 분립 체계의 나라에서 위헌적인 요소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기엔 좀 무리수를 두는 건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정확히는 정치 선동, 인권 유린, 반헌법적 발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 요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단계 이제 우리 댓글에 네. 요즘 국민의힘 단계 게이트가 핫한데 그거 하라는 분들이라는 의견도 좀 있고. 그거 이따가 말씀. 네, 네. 뭔지 모르겠지만 예. 그 슈퍼챗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헌법이 네. 장난 아니네. 특검 그 이야기를 하면 박근혜 정부 때와 다른 건 뭐냐. 일단은 누가 추천했던 간에 그 당시 드루킹이나 박근혜 특검은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 추천권이나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당시 새누리당이나 드루킹 때 민주당 이거 추미애 대표가 그때 합의해 준 거고 이 새누리당 때 아니, 새누리당이 그때 합의를 해줬다라는 건 잘못 말씀하고 계신 게 그때 헌법재판소에다가 야당만 추천하는 특검이 과연 옳은가라고 해서 소원이라보다 헌법 판단을 맡겼었어요. 네. 권한쟁의를 했죠. 권한쟁의 근데 했었지. 그게 예. 까였을 기각당했죠. 때 네. 그게 까였을 때 예를 들면 지금의 분위기처럼 우리가 제2결 넘어오면 거부권 넘어오면 뭐 결사 반대한다던가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그 30명 바른정당 가기 전에 무슨 회의 만들고 하는 그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헌재에서도 기각당했었고 박근혜 대통령 끝나고 특검이 끝나고 백서에서도 이것이 과연 행정부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아니다라는 결론을 특검 내에서 이미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네. 그 여야의 상황이 지금처럼 극명하게 야당 일방 추천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반대한다 라면서 여당이 이 특검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박근혜 정부는 재임 기간 도중에 정윤회 문건부터 해서 최순실 게이트 등이 터지면서 그 이전에 수사를 했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현재 권력인데 새로 처음부터 수사를 해야 되는 특수 상황이었고 김건희 여사 건 같은 경우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식물총장일 때 인사권 다 배제됐을 때 대검 간부도 전부 다 추미애 장관이 꽂았을 때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문재인 정부 때 주어져서 이미 수사를 했고 다시 특검이 들어가면 김건희 여사 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 수사받았던 다수의 인물들이 또다시 수사 대상이 되면서 또 재차 고통을 받아야 되는 부당한 상황이라는 점이 박근혜 정부 때 특검 도입과는 좀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성 찬반하면 이제 뭐 또 계속 길어지니까 새로운 얘기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예 좀 독소 조항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빼고 그러면 뺄 여지도 있다. 뭐 논의를 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안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협의 혹은 논의를 통해서 조절될 가능성이 있느냐? 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협상의 요지는 열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질 특검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의 어떤 실체적인 진실을 밝힐 수 있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외의 어떤 비본질적인 어떤 특검의 내용이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협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돼요. 한동훈 대표 받을 다만 수 있을까? 다만 한동훈 대표가 그 의지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한동훈 대표가 오늘 입장 낸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면 특별감찰관을 즉시 뭐 실행하겠다,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특검이 아니라 특감을 이야기를 한 걸 보면 특검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대표 페이스북에 오늘 네. 아까 올라온 건데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감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블라블라 하면서 뭐랄까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 별로 비판적이지 않은 내용들 네, 입장을 그러니까 밝혔죠. 우선은 지금 어느 정도 약간 각을 세우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 할 것 같다.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저 입장이라고 하면 특검에 대한 의지가 조금 더 약한 걸로 한동훈 보여요. 대표의 저 글은 장례찬 최고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 그런 말 안 했어요. 아, 그래? 아니, 네, 왜요? 네. 애초에 저건 기대를 약간 좀 이 정부의 기자회견을 비판하기보다는 그래도 좀 박자를 맞춰가지고. 그렇죠. 친한계 익명 스피커들 내세워서 비판할 거 다 한 다음에 본인은 이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지금 너무 궁지에 몰려 있으니 그냥 요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원체 기대를 원체 기대를 안 했어서 저 정도도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 있긴 해요. 근데 아니, 보기에 좋았더라 뭐 이런 거 제가 가지고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가 한 단계 진보한 거예요. 는 거야. 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는 진중하게 굉장히 허허허허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친한계가 이렇게 사실 때려주는 게 그래서 그 장현찬한테 뭐 좀 써달라고 저 올리고 김남국 의원님 그러잖아요. 말씀에 동의하는 게 옛날에. 김남국 말씀에 동의하는 게 네. 어저께 대통령은 조건 없는 특검에 동의를 한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 없어요. 진짜 네. 네. 조건 없는 특검에 없었고 여야가 그렇지. 합의를 그렇지.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네. 붙어 있는데 그렇지. 이거는 살짝 한동훈 대표가 넘겨 짚어가지고 이걸 기정사실화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형적인 여의도 사투리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애매모호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투쟁에서 벗어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여당에서 끌고 갑시다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보세요. 당연하지. 진일보했다니까. 지금. 아니 어저께 기자회견을 본 사람들은 특감에 대해서 대통령이 시원하게 동의했다고 판단한 사람 아무도 없을 나도 거야. 의아해. 그러고 보니까 기사도 그러네.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하루 지난 다음에 자 조건 없는 특감에 동의했으니까 이제는 실천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해석 투쟁에서 벗어나서 여당이 말하는 대로 따라오십시오라고 하는 어쩌면 경고성 메시지인 거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기자회견을 지지해 준 게 아니라 오히려 한 번 더 돌려서 아니 따라오게 한 거다. 저는 그거라고 봐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부정평가나 비판을 하지 않는 대신에 특감 정도는 내가 갖고 가겠다. 그러니까 한 대표 쪽은 아마 내가 이 정도 한 걸 되게 많이 참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본심은 그 친한계 익명 인터뷰와 비슷할 텐데 그 대신 특감 정도는 기정사실화 가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의총이 열릴 때 원래는 대북인권재단 이사 연기하자는 쪽이 제가 알기로는 수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대통령 기자회견 나오고 어쨌든 고개 숙이고 한동훈 대표도 한 이틀 쉬다가 비판 안 하고 대통령 개혁 의지 있다. 근데 요 정도 하겠다고 하면 특별 감찰관 국면은 국민의힘 당내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 주장에 힘이 좀 더 실릴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근데 문제는 특별 감찰관을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나 의총에서 그럼 우리 이제 추천하자 했을 때 민주당이 그걸 그래 우리도 한 명 추천할게 하느냐. 거기서 민주당이 추천 안 해버리면 또 이게 스텝이 꼬이는 건데 아무튼 그 구도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대통령을 무리하게 비판하고 몰아붙여서 자기 룸도 많이 좁아져 있었거든요. 본인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다수 여론조사했으니까 내가 여기서 더 안 나간다. 그 대신에 특감 정도는 주도권 내가 가져가겠다. 지금 그 정도의 어떤 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성장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당정 진짜로. 갈등을 더 키우지 않는 모양새로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 특검은 그럼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민주당이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민주당 입장을 보자면 이제 김 의원님이 바라보는 한동훈 대표 입장 설명해 주셨잖아요. 민주당이 과연 저희가 말하는 독소조항 저는 그것과 무관하게 특검이 위헌적으로라고 보지만 독소조항 포기하는 정도의 전략적 수를 둘까? 이제까지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제일 쉬운 게 최상병 제3자 특검이었어요. 그건 아예 한동훈 대표가 대놓고 하겠다고 전당대회 공약으로 내밀었으니까. 그거 그러면 한동훈 대표 안대로만 맞춰줬으면 한 대표가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되게 공지에 몰리는데 이상한 단서 조항을 따라서 기어이 한동훈 대표한테 이거는 내 안이 아니다라고 변명할 여지를 계속 남겨주더라고요. 특검할 생각이 없을 거다. 그거를 보면 그러니까 이 그렇지 독소 조항을 않고요.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원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패를 다 까고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은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이 있지만 그것은 일종의 정박 효과로서 여기서 협상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원내 간에 소통하면서 이걸 어떻게 통과시킬 건지 서로 논의하고 조율하는 게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대표된 이후에 원내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악력이 부족했어요. 설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한동훈 대표의 가까운 측근들조차도 장동혁 최고위원도 특검은 반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안 해주려고 독소조항을 포기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예 국민의힘에서 논의를 시작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특검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당장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지금 여론 동향이 지금 어제 대통령의 담화로 더 폭발했어요. 민심이 더 폭발했어요.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 그런 데를 들어가 보더라도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 하루라도 빨리 이 국면을 하야든 탄핵이든 임기 단축 개헌이든 어떤 방향으로든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의원들이 그다음에 영향받을 심지어는 거다. 어제 이틀 쏟아져 나온 게 인천대, 전남대, 충북대, 시국선언 교수님들 사실 공무원이신 분들의 그런 교수님들의 시국선언까지 나왔어요. 하야하라라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의 압력이 계속 또 올라가기 때문에 네. 갈 수밖에 딴 없다. 얘기인데 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녹취를 정말 갖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녹취를 이번에 공개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그냥 정무적으로 좀 어떤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서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네. 민주당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제가 까라고. 근데 지지율대책회의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말에 또 무슨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다. 주말에 저는- 또 새로운 루트 다른 사람이 새로운 루트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녹취를 제보했다고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게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날 공개했었던 그 녹취가 무슨 함성득 교수와 윤상현 의원 얘기하면서 나는 부처다. 서울 사람들이 나를 일기다. 사람으로 안 본다. 그리고 난 예지력이 있다. 이런 류의 약간 주술적, 미신적 의미가 담긴 녹취록을 민주당이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면 과연 이 시국에, 이 시대, 이 시점에 그런 걸 공개를 했을까요? 나도 공감해. 기자회견 전날 만약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녹취록을 갖고 있었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터뜨렸겠지. 그래서 기자회견의 어떤 판을 더 궁지를 몰았겠죠. 근데 하필 그때 공개됐던 게 무슨 미신 예지력 있다. 이걸만 보더라도 없는 거. 반대로 그럴 수 있잖아요. 일부러 보고 있다가 기자회견 지켜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걸 반박하는 녹취를 그 다음에 까겠다. 이게 전략이 맞아요. 아니, 이 전략이 맞다면 사실 오늘 내지는 벼랑간에 그렇지. 계속 예. 했을 거지만 김용민 의원인가요? 민주당 측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정무적으로 더 검토해가지고 어제 내겠다라는 김용민. 계획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녹취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는 어제 노종면 의원이 그런 얘기를 맞아요, 했죠. 민주당에는 내일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난주 집회. 장애 집회가 폭망했거든요. 그거는 이 아까 30만이라 그랬어요.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재명 대표가 그 다음날 정쟁 이야기를 안 하고 민생 이야기를 꺼냈어요. 금투세 배제 이야기. 어쨌든 잘한 결정이지만 저는 태권도 협회가 광화문 모였을 때 2만 명 모였을 때보다 사진상으로 보면 사람은 더 안 왔어요. 그러니까 경찰 추산 17,000도 좀 많이 쳐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노총 조직까지 빌려서 내일 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숫자는 더 붙겠죠. 민노총이 붙으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내일 더 많이 나와야 된다는 절박감이 민주당 지도부한테 있을 테고 이게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 마지막 장애 집회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날인데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 녹취가 있거나 추가적인 스모킹건 녹취가 있으면 터트려서 내일 사람 제일 많이 모으는 게 정무적으로 유리한데 오늘까지 안 까진다고 보면 그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 육성 나왔던 녹취 이상의 것은 지금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건 추론의 영역이니까 그렇죠. 중요하지 네. 않고요. 우리가 담화 이야기에 대한 평가를 계속 이어가는데 방금 전에 강훈 전 국정홍보 비서관이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론된 비서관들이 모여서 밥 한 끼 한 적 없는데 어느새 7인의 일원이 됐다. 그리고 온갖 엉터리를 만들어서 내가 전행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대통령 내외에게는 더 많은 왜곡이 주어지고 있다.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에서 나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한다. 대통령님의 국정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국정 쇄신 디딤돌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걷겠다라고 했는데 이 강훈 전 비서관의 한국관광공사 인사도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님과의 면담에서 직접 거론했던 케이스거든요. 7 간신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분이기도 그래서 하고. 어쨌거나 자발적으로 이렇게 본인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진로인 공기업 사장 인사를 포기했다는 게 또 대통령 담화 이후에 김건희 여사 순방 이번에 동행 안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일단 인적 쇄신의 신호탄 그리고 뭔가 행동이 수반되는 거 아니냐의 첫 단추로 좀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2027년 5월 9일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모든 힘을 쏟겠다. 이 말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뭐 하야라든지 아니면 뭐 임기 단축 기간 이런 거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건 없다라고 일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평을 듣고 싶지만 30초씩만 시간이 하면 안 될까요? 서로? 짧게 그럼 짧게 이렇게 중요한 짧게, 대목이니까 짧게.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그 자유유선데. 아이가 형님 먼저 하세요. 형님 먼저 하시죠. 먼저 하세요. 갑자기 무슨 장애에서. 아무나 빨리 해. 재산도 많으세요. 먼저 하세요. 그냥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 형 먼저 해. 다 듣고 제일 센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세요. 짧게 빨리. 한 분씩. 그런 거 몰랐어요? 빨리 하세요. 아, 빨리. 윤석열 대통령 그런 거 몰랐냐고. 본인 입으로 어쨌든 들은 게 의미가 그러니까 있죠. 예. 임기 단축 개헌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이 없고 심지어는 뭐 특검도 안 받고 특감조차 뚫을 수 없는 방패처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뭔가 국정을 협치로 풀어갈 만한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보여요. 네. 규탄하고 싶고요. 뭐 하야 탄핵은 저도 사실 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탄핵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이 얘기를 하는 건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다만 대통령께서 특검을 받을 수 없다면 적어도 최소한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의 원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고서라도 공천 개입 내지는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수사받겠다라는 정도의 책임감을 지고 입장을 발표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으니까 좀 국정의 어떤 전환 기조의 전환 이런 차원에서라도 그런 정도의 메시지는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의철 10초씩 세 가지 말하겠습니다. 빨리. 1번. 네. 우리가 정말 겸허한 자세로 국정 쇄신을 위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2번.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5.7%의 지지율을 가지고도 임기를 다 마쳤습니다. 그거 가지고 5.7% 나왔으니까 하야해라, 임기 단축해라 이런 말 나오지 않았죠. 대통령의 임기는 국민이 부여해준 고유의 권한입니다. 3번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개혁 과제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3심이 확정될 때까지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는 역사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절대 어떤 경우에서라도 그 3심이 나오기 전까지는 임기에 하루도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루션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슈퍼챗 들어온 거 한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나라라님. 이기인 최고 응원합니다. 불교신자인데 맨날 기독교 방송 듣는 거. 가족 아니야? 가족? 거의 뭐 방송이네요. 가족 야, 아니에요? 이건 뭐 그 방송도 있 아니야. 요새 가족이 댓글 쓰는 게 유행이야. 가족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건 대대. 아니 100%. 아니 왜냐면 새벽에 그거를 내렸어. 검색 기능. 100%. 근데 아무튼 이 나라라님은 우리 방송의 취지랑 아주 맞는 거고. 아니 슈퍼챗 하자며 슈퍼챗은 또.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성남 총각님이 계속 이제 주고 계신 말씀인데 일단 남국이 형 마음은 알겠는데 야당의 중대범죄 혐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있으니까 뭐 그렇게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예찬이 형한테 한동훈 대표 일가의 동명이인 여론조성 게이트에 대해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진짜 재밌는 꿀잼 뉴스예요. 뭔데요 이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게이트 지금 몰랐어?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에 뭐가 나와갖고 당원 게시판 밤중에 네. 닫아버렸다. 닫았고 예. 그 다음에 증거인멸. 주진 의원이 고소한다 했는데 그거까지 봤는데 그거 처음으로 의혹 제기한 기자가 나 고소해라. 이게 동명이인이면 내가 감옥 가겠다. 동명이인 아니고 진짜 한동훈 대표 가족들 신원이 가족들이 글을 맞으면 썼다? 네, 당신이 감옥 가라고 했는데 그 이병준 기자를 지금 고소 못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와. 이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 한동훈 이름만으로만 윤석열 대통령 비판글이 올라온 게 아니라 진은정, 진형구, 한동훈 대표의 모친, 한동훈 대표의 딸 별의별 온 가족 이름으로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욕하는 게시글들이 다량 국민의힘 단계에 있어요. 당원 게시판. 근데 이게 원래는 이름이 안 드러나요. 래퍼인 줄 한 알았어. 땡땡으로 나와요. 한 땡땡. 근데 이름 게시자 검색에 한동훈을 치면 이름 안 검색이- 드러나는데 그 검색이 검색이 되는 되는 거야. 거죠. 그래. 그래서 이름이 안 드러날 줄 알고 막 그 온 가족 아이디가 동원됐다가 검색으로 다 걸린 거예요. 근데 한동훈 한 명은 동명이인일 수 있다고 쳐요. 그 진행정, 특이한 이름인 진양구. 장인어른, 장모, 다 똑같아. 모친, 딸 이름까지 다 동명이인. 근데 문제는 그 아이디들이 다른데 내용이 다 똑같아 다 내용이. 똑같아. 요걸로 지금 범죄를 단정하는 거잖아요. 복붙. 그잖아요. 아니 그런 추정이 그런데 있다. 아니, 그런 거 왜 하지 마.
김영선 전 의원의 그런 공천계획 의혹이 강하다. 이런 거는 의심을 안 다르시 이거 하냐고. 물증이 게시판에 있는데. 보고 싶은 여기서 것만 어떻게 마무리 지을 수 보고 있냐면 싶은 거 보는 거야. CBS에서 그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는 얘기네. 그래? 그래. 내가 할수 이모 없으니까. 기사님께서 요 관련된 기사를 아니 준비하고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온 가족 지켜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일이 동시간대 아니 누가 대통령 까는 걸 다 DB를 올릴 수 해킹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실명 인증이에요. 실명이 여러 인증. 명을 그렇게 하긴 가족을 다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해명할 거면 하루도 안 걸려요. 그다음에 10분이면 끝나.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일반 당원들이 쓴 거였으면 사실은 그거를 긴급하게 닫을 필요가 없어요 새벽에. 근데 그거를 밤에 긴급하게 닫은 거야.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더 의심이 그리고 의심되는 이런 얘기 정황이. 할 때만 두 사람 그 의혹이 제기된 순간부터 들어봐. 그 의혹이 제기된 11월 5일부터 신났어. 온 가족 게시글이 갑자기 뚝 여기 끊겨. 없는 토픽 하지 말죠. 글이 안 써. 아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 11월 5일부터 글이 안 올라와. 막 미친 듯이 대통령 욕하던 글들이 안 올라와. 그렇게 달리시더니 요거는 지금 토픽이 없는 거 얘기하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 막 김남국. 해명하세요. 그게 아니라 이제 끝나고 이제 마무리하고 그치. 요거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 와 이렇게 의미 특수하는 거 그런 봐. 거였어. 중간에 자, 그랬잖아, 토픽 알겠습니다. 중간에 아무튼 할 이 얘기 얘기 아, 네, 저 재밌네. 되게 너무 처음 듣는 재밌네. 얘기라서 좀 좀 쫄깃하긴 한데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더 중요한 거 끝내라고 하는데 짧게만 그 솔루션 디지털 솔루션 이거 더 되게 아, 이게 중요하다고 무슨 생각하거든요. 의미예요? 지금 동명이인이라는데 동명이인 아닐 수밖에 동명이일 수가 없어. 그래? 솔루션 안 왜냐면 중에? 거기 당원 게시판이 네. 당원 인증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실명 네. 인증. 하필 장인과 솔루션 패스. 와이프와 네. 본인의 아이디인데 내용은 똑같다는 건 이거는 모친과 딸도 엄청난 우연인 거야. 친가 딸도 있다고. 이게 좋아요. 드루킹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했다면 여기는 간에 수건 것 같아. 가족 동원해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직 우리 트럼프 대선 때문에 이 이슈가 좀 죽어 있지만 이 기사가 터지기 시작하죠. 못 막아 이거.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아무튼 근데 지금 나온 내용은 거기까지니까 대책 네. 이야기할게요. 네, 대책, 빠르게. 솔루션. 우리 또 네. 제작진 친화적인 출연진이니까 네, 지금 대책이 실행되고 있다. 대통령의 낮은 자세를 보여줬고 김건희 여사 순방 불참 또 방금 전에 나온 저는 강훈 전 비서관의 나름의 결단 이런 것들이 당내에 좀 반대하던 친한계 입장에서도 아 그래도 뭔가 인적 쇄신이 되고 변화하는구나라는 명분을 주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방에 끝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렵게 지금 첫 단추를 메고 있으니 이 기조가 계속 이어져서 변화의 행동들을 보여주는 것이 대책이다라고 계속하셔라. 생각합니다. 네. 이긴 최고. 특검을 받지 못한다면 적어도 탄핵 하야까지는 아니더라도 임기가 끝나고 형사상의 불소치 원칙을 벗어나서 소상하게 수사받겠다라는 정도의 책임감 있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방금 두 가지는 미봉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국면을 전환해서 뭔가 이렇게 국면을 전환해서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는 그 기회, 마지막 기회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놓쳤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는 결국에는 특검을 수용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검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사실 이 방송 너무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댓글 한 이야기하면서 동안. 시청자 1000명 넘었대요 지금. 이게 그래? 메인 미라시였어요. 그래. 난 몰랐어. 다음 주에 그 얘기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다음 주 더 커질 거예요. 그래요? 네, 지켜보시고요. 더 커지면 하죠. 더 커지면 다음 주에 진짜 재밌는 거 많아. 장해찬 전 최고가 키워서 다음 주에 가져올 것 같아요. 다음 주 토요일에 다룹시다. 그래, 뭐 짧게라도. 키워서 가져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